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호주가 왜 이러는 걸까요? 최근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 30조 원에 해당하는 호주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 물량이 대거 축소되면서 레드백으로 대박 수주를 노려왔던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호주 정부의 갑작스러운 행보에는 사실 숨겨진 배경이 있다는데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호주 정부의 결정은 추후 한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et's get it! 현존하는 최고의 전자장비와 무장을 소위 다 때려 넣어 만든 레드백. 호주에서 서식하는 강력한 독을 지닌 레드백 거미의 이름을 다운돼서 알 수 있듯 한화가 호주 수출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차세대 장갑차인데요. 호주 정부는 랜드 400이라고 명칭한 육군 현대화 사업을 통해 총 450대의 장갑차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최종 후보로 한화의 레드백과 독일 라인멘탈의 링스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최종 시험 평가가 완료되었고, 레드백도 현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언제쯤이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될까만을 고대하며 기다렸던 레드백이었는데, 웬걸 4월 22일 호주 정부는 예상 못한 생뚱맞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로 기존 450대 물량에서 129대로 대폭 줄이겠다고 한 것이죠. 이게 맞아 호주야? 호주 매체 ABC 뉴스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는 IFV 프로젝트를 단 한 개 대대로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한국 방산업체 하나와 그 경쟁업체인 라인메탈에 새로운 경쟁 입찰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나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급인데, 심지어 더 뼈아픈 것은 도입이 확정된 K9 자주포 2차 도입 사업이 축소도 연기도 아닌 아예 취소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호주는 2021년 랜드 8116 페이스 1 프로젝트로 K9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주문하면서 이어 2차 사업으로 기존 대비 보다 많은 물량의 K9 자주포 도입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번 발표에서 완전 폐기가 확정되어 버렸죠. 문제는 하나가 호주 기갑 차량 수주 사업을 위해 들인 돈이 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450대의 장갑차와 K9 자주포 총 100대 규모의 생산을 위한 현지 공장 일명 HAC의 건설은 이미 하고 있는데요. 생산 시설이 들어선 곳은 멜버른 중심가에서 서쪽으로 60km 떨어진 질롱시에 관할 아발론 공항 부지로, 여기에 32,000제곱미터 규모의 최신 전투 차량 공장이 1년 뒤인 2024년 초에 완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 방산 기업 최초 해외 생산 거점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이미 빅토리아 주지사와 협약을 통해 상당수의 일자리 보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문제는 K9 2차 도입 사업은 완전 물거품되었고, 여기에다 장갑차 도입 수량마저 축소되어 손해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심지어 만에 하나 레드백이 수주에 실패한다면 하나 입장에서는 고작 30대의 K9 생산을 위해 32,000제곱미터 규모의 생산시설을 건설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거의 사기 계약 수준인데요. 그럼 호주가 뜬금없이 사업을 축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 호주 정부가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우선순위가 높은 무기의 도입을 위한 자금 배분의 일환으로 지상미사일 발사체계, 즉 하이마스 도입으로 선회하고 현재 육상 전투 차량 프로젝트를 축소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말만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현지 네티즌들은 이러한 현 호주 정부의 결정이 중국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면 틀린 말도 아닌데요. 하이마스 도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 선회가 아닌 원래 있었던 계획을 확정 지은 것일 뿐입니다. 호주는 이미 2022년 5월 하이마스의 도입을 논하고 있었고, 10월에는 현지에서 제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했으며, 지난 23년 1월에는 해군용으로 6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하이마스 도입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즉 랜드 400은 육군의 독립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점과 시기상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닌 원래 있었던 계획을 굳힌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취소하면 누구만 좋다? 중국만 좋다. 물론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확인되었듯 전황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막강한 화력 체계이고, 호주가 도입하게 된다면 중국의 해양 확장 정책과 대만 침공을 억제할 수 있는 카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호주의 하이마스 도입 방식에는 커다란 함정이 있었는데요. 타격 체계인 하이마스 도입은 추진하면서 정작 그 눈 역할을 수행할 감시 및 목표 획득 능력, 즉 STA 수단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호주 현지 매체를 통해서도 비판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주 매체 ASPI는 지난해 11월 30일 호주의 장거리 타격 능력은 눈먼 장님과 같다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호주 정부는 미국의 MLRC인 하이마스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이는 호주군의 ADA2 반접근 지역 거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STA 감시 및 목표 획득 시스템의 도입 계획은 전혀 없이 발사대만 획득하기로 하여 사실상 미사일이 장림 상태가 되었다는 데 있다. 호주의 MQ-9B 스카이 가디언 도입 사업은 에어 7003 프로젝트에서 계획되었으나 지금은 100억 달러의 레드 스파이스 사이버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계획 때문에 취소되었다. 이에 호주군의 STA 능력은 오직 공군의 PA 포세이돈과 도입 예정된 MCO-A 페레그린 및 MQ-4 트리튼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장비는 이미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배정되었으며 하이마스와 통합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장거리 화력 지원은 할 수가 없다는 데에 있다. STA가 없는 하이마스 도입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저 눈먼 미사일에 수억 달러를 쏟는 것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누구만 좋다? 중국만 좋다. 또한 호주가 실질적으로 하이마스를 도입할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지적받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하이마스는 아칸소주 로키드 마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연간 생산량이 열대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문량이 폭발하여 미국, UAE, 요르단, 루마니아, 싱가폴, 에스토니아, 폴란드, 대만,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라트비아의 주문이 밀려있고 아직 어느 한 곳도 인도가 완료된 곳이 없죠. 호주가 도입을 원한다 해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 호주 정부의 하이마스 도입은 특히 대만 침공과 한정해서 보면 결코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호주 전 정부가 차세대 보병전투 장갑차와 자주포의 도입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았던 것이 바로 해외 파병을 위한 해상 수송 능력이었는데요. 즉 유사시 대만으로 수송하여 파병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꼼꼼히 살폈을 만큼 호주는 대만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전 총리인 대중강경파 스콧 모리스는 대만의 염 유사시 개입하겠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 침공 시기를 두고 2년 내가 가장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성 현역 장군인 마이클 미니언 공군 공중기동 사령관은 2025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였고 또 미국의 전쟁 권한 및 해외 미군 배치 등을 감독하는 미 하원 마이클 맥콜 위원장은 2025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불행히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전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에 대만 총통 선거와 미국 대선으로 정계의 목소리가 일정하지 않을 것이란 것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미국과 서방 진영의 관심도가 떨어질 시기라는 이유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호주의 하이마스 도입은 빨라야 5년으로 언제 도입될지 모르는 장림의 하이마스는 딱히 중국의 대만 침공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재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은 시간과의 싸움이기에 주변국이 얼마나 빠르게 대만의 전력을 보충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하이마스는 발사되든 포탄이든 미국에서 생산해야 하고 독일이나 호주에서 생산되면 현지에 납품할 가격은 낮출 수 있어도 오히려 공장 라인을 새로 파야 하기에 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호주의 하나 공장은 2024년 초임 완공 예정이고 한국 하나와 풍산의 탄약 생산 능력은 하이 추정을 불허하기에 충분히 중국이 기점으로 삼고 있는 2년 내에 호주의 대만 파병이 가능한 물량을 지원해줄 수 있었죠. 그렇다면 왜 새로이 집권한 호주 정부는 조금 더 중국에 유리한 방향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바가 없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를 이끄는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대표 친중파로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까지 합니다. 이민자가 많은 호주에는 중국계 호주인이 상당한 보트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데요. 100만 명이 넘는 중국계 이민자들은 당시 총선에서 노동당의 몰표에 가까운 표를 행사하였고 정권 교체의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죠. 이번 4월에는 호주 에스턴에서 보궐선거가 열렸는데 100년 만에 여당이 야당을 이긴 새 역사가 써졌고 이 역시 중국계 호주인들의 보트 파워로 인해 결정되었습니다. 에스턴에는 22,500명의 중국계 유권자가 살고 있는데 이는 전체 유권자의 14%였죠. 이러한 호주 노동당의 친중 색채는 사실 중국이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결과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호주 정치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전 총리인 줄리아 길라드나 케빈 러드 역시 모두 강성 친중 인사로 꼽히는데 길라드 전 총리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맞는 말이죠. 처맞는 말. 최근 호주의 친중 정치와 프랑스의 반미 친중 행보는 우리 안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리더격인 한국도 제대로 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가 왔는데요.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한국은 최근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형을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죠. 이러한 기조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아직 쉽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여론도 여러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국가도 서울을 위해 자국의 수도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 중국은 러시아의 몰락과 함께 공격적으로 유럽연합의 분열, 서방 진영의 분열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째 서방을 하나로 모아야 할 미국이 오히려 자국 안보만을 외치며 그렇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데 있죠. 특히 대만 해협 분쟁에서의 키포인트가 될 한국과 척을 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 미국의 동맹 의지에 대한 의문보호가 남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논란이 된 IRA법, 반도체 보조금법, 도청사건, 기밀문서 유출 등 도저히 동맹국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가운데 러시아는 한국의 협박성 발언으로 대북 무기 지원을 한다고 난리치지, 중국은 불타 죽을 것이라 난리치지,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이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이에 22일 한미 정부는 회담 시 주변국의 위협에 억제력을 지닐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 미국의 해구산에 대한 효용성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도 해구산은 발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차원에서의 실질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동의입니다. 국민들도 이 정도는 받아와야 한다는 반응이죠. 지난 4월 12일 한국 최고 핵 권위자인 석윤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최소 핵물질 확보에 대해 동의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이 북한 핵과 중국 핵의 위협에 맞서 근핵 보유국 지위에 올라서는 것을 한미 정상회담 전략 목표로 추구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역시 배우신 분. 아울러 핵무기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핵물질의 취소량으로 우라늄 235는 12.5kg, 플루토늄 239는 2.5kg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까지 제시했는데요. 이는 핵무기 시제품 두세 기를 6개월 이내에 제조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의 핵물질로, 소 교수는 이 정도의 핵물질만 확보할 수 있으면 한국은 유사시 6개월 이내에 핵무기 두세 기를 만들 수 있는 근핵 보유국 지위에 올라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사실 한국은 할 만큼 했습니다. 동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과연 미국이 한국의 어떠한 제안으로 공동견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21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란팅 포럼 기주연설에서는 중국 정부의 외교 사령탑인 칭강 외교부장이 대만 문제에 대해 불장난하는 사람은 불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칭강이 미친 건강. 전날에는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도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 자신의 일이라며 타인의 말 참견은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말의 어투나 논조를 보면 한국을 속국으로 취급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얘네 이러는 거 보니 우리 핵무장이 더욱 시급하게 느껴집니다. 힘이 있어야 말도 먹히기 때문이죠. 오늘 한 주평,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